네, 안녕하세요. 유아체육론 기출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자, 효과적 학습 경험 설계를 위한 유아체육 지도자의 교수 전략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아체육 지도자의 이 교수 전략이라고 해서 이 유아체육 지도 방법과 이 원리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는 거.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유아에게 적합한 수준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자, 개별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해야 된다. 이거는 유아체육의 지도 원리에 있어서 이 개별화의 원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이 앞으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텐데 용어가 유아에게 적합한 유아의 뭐 능력과 난이도를 고려한 등등 이러한 단어가 나오면 상당히 이 유아체육론에서 중요한 이유가 이 유아는 이 예를 들면 동일한 나이 3살이라고 얘기를 해도 이 3살에서 뭐 3월생과 뭐 11월생을 서로 이게 신체적 능력을 고려하면 비교를 하면 상당히 별 차이 8개월 차이밖에 안 내지만 이 나이 때는 상당한 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발달 수준에 있어서. 그래서 이 유아의 이 개인차, 개인별로 나타나는 그런 발달 수준을 인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적합한 수준의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서 개별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고요. 자, 두 번째, 그다음 유아의 실제 학습 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자, 1번과 유사한 내용이지만 이 실제 학습 시간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actual learning time이라고 해서 우리가 만약에 30분 수업을 한다고 가정을 들자면 여기서 실제 30분 동안 학생들이 다 수업을 계속 참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앉아서 수업을 듣는 경우도 있고 잠깐 쉬는 시간도 있고 등등 그런 걸 다 빼고 실제로 유아가 직접 참여를 해서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이제 실제 학습 시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이들한테 보다 많은 실제 수업을 참여를 해서 경험하고 보고 느끼고 만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맞고요. 그래서 세 번째, 유아의 능력 수준을 고려한, 자, 유아에게 적합한 유아의 능력 수준을 고려한 또 유사한 단어 나왔죠. 이런 학습 과제를 제공하고요. 연습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 유사한 내용이죠. 1번부터 3번까지. 자, 그래서 4번 볼게요. 자, 새로운 기능 학습 시. 자, 새로운 거는 뭔가 지금까지 배우지 않았던 새로운 걸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업 초반에 제시한 과제 수준을 일관되게 유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들 우리 이 유아체육론이라는 게 말 그대로 스포츠 지도사에 있어서 필수 과목이잖아요. 필수. 예? 필수 과목이라고 해서 따로 이 특수 대상, 예를 들면 유아, 또 뭐 있죠? 저기 뭐 노인 있고, 그 다음 뭐 장애인,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 시기별, 이 대상별의 그 특징이 뚜렷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특히 유아기에는 수업 초반에 제시한 과제 수준과 동일한 과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각 체육 활동에서 뭐 2개에서 최소한 뭐 3가지까지 최대한 3가지까지의 새로운 활동을 과제를 제시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그런 흥미와 참여를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지도자는 교수 전략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아의 운동 기술 연습 시 지도자의 적합한 시범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자, 지도자의 적합한 시범, 또 유아체육 지도 방법과 원리, 1번에서 나왔던 문제와 이제 유사한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자, 시범에서는 자, 언어적 표현을 보다 많이 활용할 때 더 효과적이다. 자, 아이들한테는 구두로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최대한
구두는 짧게, 그다음 뭐로? 내가 바로 이제 몸으로 이 시범을 보여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에 있어서는 언어적 표현보다는 뭐냐? 그러니까 즉 일일이 말로 아이들한테 하는 것보다 짧게 시범을 보여주고 아이들한테 직접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게 더욱더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우선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한번 볼게요. 자, 시범은 추가적 학습 단서, 이 러닝 큐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뭐 문장과 플러스 뭐 글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시범을 보이면서도 이 문장과 글, 즉 구두, 언어적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러한 추가적 학습 단서를 같이 제공하면 단지 언어적 표현보다도 시범과 언어적 표현을 함께 제공하게 되면은 이러한 지도는 이 시범은 더욱더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런 시범은 이 학습자들이 여기 지도자가 있으면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쭉. 그러면 어떠한 시범은 이 앞에서 정면에서 바라보는 때 잘 보이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정면, 그다음 이 측면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시범을 보여줘야지 아이들이 그러한 이 자세나 동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에서 이루어진 시범을 보여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 자주 실수하는 동작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시범을 보여준다. 맞죠? 특히 이 아이들은 좀 완벽한 동작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 모방을 많이 하는데 이 모방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완벽하게 따라할 수 없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아이들한테 계속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참여 학습 시간을 제공하는 게 좋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시범을 보여줘서 아이들이 보고 따라할 수 있는 그러한 시범이 적합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아 신체 활동의 내적 참여 동기를 증진시키는 효과적 교수 전략. 자, 또 1번부터 3번까지 지금 유아체육의 지도 방법과 이 원리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였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유아의 능력과 과제 난이도를 고려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자, 몰입을 돋는다. 자, 맞는 말이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유아에게 적합한, 유아의 능력 수준을 고려한 등등, 그다음 유아의 능력과 과제의 난이도를 고려한 이러한 용어들이 이 특수, 이 유아체육, 이 유아의 대상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이 계층이 아니고 이 대상에 대해서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서 아이들의 이 몰입을 이제 도와야 되고요. 두 번째, 그다음 학습 과제 범위 내에서 유아에게 자율적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교사가 정한 이 학습 과제 범위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A에서 C까지의 이 범위 안에서 이제 아이들한테 자발적으로 이제 선택을 해서 수업을 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는 또 전략도 필요하겠죠. 그다음 세 번째, 활동적으로 참여하는 유아는 격려하고 칭찬한다.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 프로그램 내에서 과제 수준을 동일하게 제공한다라고 얘기해 나왔는데 이게 어떤 거와 관련이 되냐? 바로 옆에 있는 1번 문제 있죠. 와 연관이 되고 있어요. 자, 새로운 기능 학습 시에는 수업 초반에 제시한 과제 수준을 일관되게 유지한다. 자, 틀렸다고 얘기했죠. 그다음 똑같이 프로그램 내 과제 수준을 동일하게 제공한다. 자, 이 유아들은 이 발달 단계가 상당히 세부적이고 개개인별로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과제 수준을 계속 제공하는 것보다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체육 활동이 있어서 2가지에서 3가지까지 새로운 활동을 제시하면서 아이들에게 이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지도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사는 거기에 맞게 또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3번에 옳지 않은 내용은
4번이다. 자, 추가적으로 좀 더 설명해 드리면, 자, 3번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못 드려서, 자, 활동적으로 참여한 유아는 격려하고 칭찬한다라고 나왔는데, 반대로 비활동적으로 참여한 학생도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칭찬을 안 하는 거, 칭찬을 해줘야 될까요, 말까요?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은 질문을 하고 있죠. 자, 아이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활동적으로, 뭐 성인도 마찬가지겠지만 활동적으로 참여하는 아이가 있는 반면, 또 이제 비활동적으로 참여하는 아이들도 존재를 하죠. 하지만 이 유아들은 항상 긍정적 강화를, 자, 긍정 강화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에 옳지 않은 것은 자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1번부터 3번은 자, 유아체육 지도 방법과 원리에 대한 문제여서 뭐 그렇게 어려운 수준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만 잘 보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4번. 자, 지각 운동. 조금 어려운 용어가 나왔죠. 지각. 그래서 지각 운동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자, 먼저 이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자, 지각과 감각의 차이를 한번 아셔야 돼요. 자, 먼저 감각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어떠한 물체를 자, 눈으로 보죠. 그다음 귀로 듣죠. 그다음 만지죠. 그 자체만을 우리가 감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공은 둥글다. 딱 거기까지가 이제 감각이고요. 지각이라는 건 뭐예요? 이 감각을 통해서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즉, 이 외부에 실제하는 것을 보거나 듣거나 만지거나 함으로써 아, 이게 존재하고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게 바로 지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공이라는 거는 이제 축구공이 이렇게 있으면 뭐 축구공도 있고 야구공도 있고 뭐 등등 둥근 게 있잖아요. 그러면 공은 둥글다라는 이제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이제 지각은 뭐냐? 둥근 것은 축구공이다. 혹은 둥근 거는 뭐 야구공이다. 뭐 농구공이다. 등등 이런 거를 이제 판단하는 거죠. 하지만 이 지각을 하기 위해서는 감각이 필요하지만 이 지각에는 의미를 가진 실체를 인지하는 이제 능력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1번 문제부터 보면은 그래서 이 지각과 감각의 차이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요. 이 지각과 관련된 이 용어와 관련된 문제는 빈번히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은 이제 실제 문제를 푸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유아기에는 지각 운동 발달의 자, 최적기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발달의 최적기 혹은 이제 뭐 민감기 이런 용어들이 나올 거예요. 이 유아기의 최적기, 민감기 이런 용어들을 확실히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게 뭐냐? 자, 특히 이 유아기도 연령별로 세부적으로 나눠지지만 특히 이 3세에서 5세 이 사이의 유아기는 이 지각 운동이 급속히 이 메가톤급으로 이제 발달하는 최적의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즉, 이 시기가 운동 발달의 최적기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여기에 맞는 적절한 자극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극이라고 표현해서 좀 강하지만 적절한 프로그램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이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유아기의 지각 운동 능력을 이렇게 확장시키는 거, 지각 운동을 발달시키는 프로그램이 이 시기에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고요. 자, 두 번째, 지각이란 감각 수용 세포가 자극으로 들어온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것을 뜻한다. 자, 아닙니다. 자, 감각 수용 세포가 자극으로 들어온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것은 감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그럼 지각이란 뭐냐? 지각은 신경 자극의 형태로 다양한 신체 내 감각 기관을 통해 들어온 주변 환경의 정보가 뇌로 전달되고 이 뇌에서 이를 어떻게 수용, 분석, 처리, 즉 판단하는 거. 앞서 제가 지각과 감각의 차이를 용어에 대한 용어 정의를 해드렸잖아요. 큰 차이는 지각은 외부에 들어온 것을
뇌로 전달돼서 들어온 이 감각을 뭐냐? 실제로 이제 판단하는 거죠. 이게 의미를 가진 실체인지 아닌지. 예, 그래서 그 차이에서 이거는 지각이 아니라 감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고요. 자, 3번. 지각운동 발달은 아동 운동 능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네, 1번과 유사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기, 최적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시기에 적절하게 프로그램이 제공이 돼야 이게 바로 아동의 발달에 있어서의 운동 능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마지막 4번. 유아기의 지각 운동 학습 경험이 많을수록 다양할수록 운동 상황에 반응한 적응력이 발달된다. 그렇죠. 당연하죠. 이 시기에 보다 많은 경험, 학습을 하는 유아들이 당연히 다양한 이 상황에 반응하는 이 판단력 뿐만 아니라 이 적응력이 더욱더 발달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아를 키우는 데 있어서 시기별 맞는 이 학습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이 발달에 민감기가 있기 때문에 즉 이 시기별 배워야 하는 이 발달의 최적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적절한 프로그램과 학습이 제공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번에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가 설명하는 것은, 자, 오랜만에 표 문제가 나왔죠. 보기. 자, 최근에 이 기출문제, 2, 3년 기출문제 이 추이를 보면 이 보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기를 통해서 문제의 난이도를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은 문제였지만, 그렇게 까다로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이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알지 못하면 풀기가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체온이 40도 이상 오른다. 그리고 땀을 전혀 흘리지 않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많이 흘리고요. 그리고 신체의 열을 외부로 발산하지 못해서 고체온이 발생하고, 그다음 중추신경계 이상을 보이고요. 그리고 신속한 체온 감소 조치와 병원 후송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심각해 보이죠. 네. 자, 먼저 1번. 자, 일사병. 자, 먼저 이 보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실제로 시험을 풀 때는 여기에 적합하지 않는 거는 바로바로 이렇게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이 사지선답에 있어서. 먼저 열경련. 경련은 말 그대로 고체온의 과도한 이 고온 환경에서 노출이 돼 있어서 나타나는 근육의 이 경련을 얘기하는 거죠. 심각한 근육 경련 증상을 얘기하는데 이건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이 보기에서 제시한 이 문제와. 그래서 제외하고요. 그다음 일사병, 열사병, 고체온증 다 이제 유사해 보이잖아요. 자, 먼저 일사병은 40도 이상 맞아요. 그 사이에서 상승하는 체온 상승하는 거 맞지만 이 중추신경계에 이상은 없는 것을 바로 이제 일사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기에 설명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우선 제외하고요, 삭제하고요. 그다음 2번 이제 열사병. 열사병은 이제 체온이 40도 이상 오르는 거, 그리고 중추신경계 이상을 보이는 거. 그게 열사병의 특징 중에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고체온증은 말 그대로 체온이 이제 오르는 거, 과도한 이 장시간에 고온 환경에 노출돼서 신체가 열을 발산하지 못해가지고 체온이 올라가는 상황을 이제 고체온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고체온 증상에 의해서 이제 열사병과 일사병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보기에서 제공한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정답은 이제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알지 못했으면 조금 문제의 정답을 고르기 좀 까다로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1번부터 우리 5번까지 봤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6번 문제 가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 자, 보기 문제도 나왔죠. 자, 보기에 기억하고 디귿에서 해당하는 유아체육 프로그램의 구성 원리.
자, 하나 뭐 제가 이론 수업에서 다시 설명해 드렸지만 이 유아체육 프로그램의 구성 원리는 매년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적으면 한 문제, 많으면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문제를 푸는 데는 까다롭지 않다. 그 원리만 이해한다면 여러분이 쉽게 문제는 풀 수 있는 난이도로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유아체육 프로그램의 구성 원리, 다양한 원리가 있겠죠. 자, 보기 먼저 보면 기억. 자, 차기의 개념 학습 후 정지대 공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공의 순으로 수업을 설계한다. 즉, 기초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이제 난이도를 올리는 거죠. 자, 정지되어 있는 공, 가만히 있는 공에서 그다음 움직이는 공을 차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프로그램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기억은 이제 연계성의 원리다. 그래서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2번과 우선 4번은 제외를 할게요. 즉 쉬운 거에서 점차적으로 난이도가 올라가는 프로그램이 연결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2번은 이제 대근육 운동에서 소근육, 대근육에서 소근육 운동으로 확장된 움직임 수업을 설계한다. 즉 이거는 뭐냐? 뭐 방향성의 원리를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유아들은 이제 다양한 이제 이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어떠한 이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가 있냐? 즉 이 머리가 가장 먼저 발달하고 그다음 이렇게 내려가는 점차적으로 아래로 발달되는 뭐 이제 머리에서 꼬리 법칙이 있고요. 또 이 중심에서 이제 말초로, 네, 그러니까 큰 거에 작은 거. 그다음 뭐 전체에서 이제 부분적으로 혹은 큰 근육에서 작은 근육으로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거의 동일해요. 이 유아기에 이 발달에 있어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는 이거를 이제 방향성의 원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근육에서 소근육, 즉 우리 몸에서 큰 근육들 많이 있잖아요. 뭐 이제 등 근육, 가슴 근육들 이렇게 있고 소근육 말 그대로 이제 손가락, 발가락 점차적으로 이제 중추에서 말초로 이렇게 방향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디귿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방향성의 원리고요. 예, 그렇게 방향성 이거죠. 네, 이건 아니고. 우선 정답은 나왔습니다. 3번. 그다음 제 디귿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자, 발달 단계에 따른 민감기 용어 나왔죠. 자, 앞에서 제가 이제 뭐 최적기, 발달의 최적기, 민감기를 고려한 움직임 수업을 설계해야 된다. 자, 이건 뭐냐? 이 시기, 이 민감기, 이 최적기에 뭐 적합한 이 발달 단계에 적합한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7번 가겠습니다. 자, 표에 기억하고 디귿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제시된 것은 이 용어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묻는 문제였습니다. 예. 자, 기억. 자, 일정 시기가 되면 자연히 발생되는 양적의 변화 과정이다. 그 다음 신장, 체중. 자, 우선 양적인 변화. 이 용어의 이 핵심. 제가 동그라미 키워드 동그라미 쳐드렸고요. 신장, 체중, 신경 조직, 세포 증식 확대에 의한 증가가 뚜렷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보기를 보시고 시험에서 가장 먼저 보기나 표를 간단하게 싹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이 문제 이 사지선답에 대해서 어떤 용어가 나왔는지 한번 싹 빠르게 훑어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시험을 보실 때. 왜냐하면 시험 볼 때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딱 정해진 시간 안에 빠르게 문제를 풀어야 우리가 이제 100문제, 20문제씩 5과목 100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자, 기억은 이제 제가 키워드 양적 변화, 그 다음 뭐 이런 확대에 의한 증가를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자, 니은은 이제 신체 운동, 심적 측면에서 전생에 걸쳐 일어나는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변화. 그 다음 변화한 속도에는 개인차가 있대요. 그리고 상승뿐만 아니라 하강도 포함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디귿 기능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질적 변화를 뜻하고요. 신체적, 생리적뿐만 아니라 행동 변화까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기억을 먼저 설명해 드리면, 자, 일정 시기가 되면 자연히 발생되는 양적 변화다.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야, 너 많이 성장했다, 많이 컸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양적 변화는 바로 이제 성장과 관련된 설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성장. 반대로 이 디귿은 자, 기능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질적인 변화 혹은 이 신체적, 생리적뿐만 아니라 행동 변화까지 나타나는 것은 성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성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성장이고요. 디귿은 성숙에 대한 얘기였고요. 자, 니은은 전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우리의 이 발달은 우리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우리 발달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육이 발달할 수도 있는 거고 심리적, 멘탈리, 정신적으로도 발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생에 걸쳐 일어나는 연속적인 과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러한 발달은 개인차가 존재한다. 우리 유학체육론 앞에서 제가 앞에 문제 설명하면서 발달엔 최적기가 있고 민간기가 있다. 그리고 발달에 의해서 개인차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했죠. 네, 그래서 이 변화하는 속도는 개인차가 당연히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런 발달은 상승도 하는 시기가 있지만 반대로 하락하는 시기도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뭐냐? 바로 이 3번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용어에 대한 선택, 조금 이거는 좀 까다로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알지 못했으면 좀 틀릴 확률이 좀 높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8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 문제 나왔습니다. 자, 대근 운동 발달 검사에 대한 검사 항목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항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먼저 이 대근 운동 발달 검사에 대한 문제는 거의 이제 처음 나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저희 교재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론에 넣었었는데 딱 올해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거든요. 자, 대근 운동은 크게 여기 보면 영역이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동 기술과, 우리가 이동이 있으면 따로 뭐냐? 하나는 이제 조작 기술이 필요하다. 자, 이동은 뭐냐 말 그대로 이 하지의 근력, 그다음 리듬감, 그다음 상하체의 이 협응, 상하체를 어떻게 잘 쓰냐에 대한 그거를 평가하는 기술이고요. 반대로 이 조작은 수행 자세 및 과정을 평가하는 것을 보는 것을 조작 기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억에 들어가는 것은 우선 조작 기술이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1번하고 3번은 제거하겠습니다. 물체 조작 나왔죠. 그 다음 이동 기술에는 뭐가 있냐? 달리기, 그 다음 제자리 멀리 뛰기, 자, 외발 뛰기, 한 발로 뛰는 걸 이제 합이라고 해요. 오는 이제 하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 자, 립, 그 다음 슬라이드, 이렇게 용어가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냐? 바로 이제 갤롭이라고 있어요. 갤롭. 그래서 말처럼 뛰는 거, 그 다음 그냥 콩콩콩 뛰는 거, 옆으로 이렇게 뛰는 거 등등, 이런 게 다 어디 들어가냐? 바로 이동 기술에 해당이 된다. 네, 이거는 기본 움직임 기술, 대근 운동 발달 검사로 이런 테스트를 한다고 딱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딱 이 세부 검사 항목으로 이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조작은 뭐냐? 어떤 물체를 이제 다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을 던지거나, 공이라는 것을 던지거나, 그다음 그 공을 받는 거, 그다음 이제 치는 거, 그다음 차는 거, 굴리는 거, 드리블, 우리 공을 튕기는 거 등등은 다 어떠한 이제 핸들링을 하는 거잖아요. 손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작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조작 기술에 해당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8표에 대한 정답은 4번이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분이 이 대근 운동 발달 검사, 즉 이 기본 움직임 기술에 대한 이 발달 검사 항목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하면 조금
풀기 어려운 문제였다. 이 물체 조작에 대해서 맞췄어도 이 피하기하고 이 갤럽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지 못했다면 좀 틀릴 확률이 높은 문제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1번부터 8번까지 봤는데 까다로운 문제는 한 2문제 정도가 출제됐었죠. 이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풀기 좀 까다로운 문제들, 혹은 이러한 대근 운동 발달 검사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고 하면 선택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한 2문제 정도 출제됐고요. 우리가 이 스포츠 지도사 총 20문제가 20문제가 출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70%는 거의 저희 교재에 있는 거, 혹은 기존에 출제된 중요한 이론 부분에서 거의 70% 나와요. 자, 그럼 나머지 30%는 뭐냐? 지금까지 출제되지 않았던 부분에서 출제가 되거나, 혹은 기존에 출제된 부분이지만 그걸 좀 더 좀 더 어렵게 문제를 이제 꽈가지고 용어나 그런 부분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출제가 된다. 즉, 한 15문제 정도는 여러분이 수월하게 풀 수 있지만, 나머지 한 5문제, 많게는 5문제, 적게는 한 3문제 정도는 좀 저희가 이게 출제, 이게 이 문제를 출제한 이거를 이렇게 수험서를 제작한 저조차도 보면 상당히 좀 까다롭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들이 한 3문제 정도가 매년 뭐 유아체육은 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20문제 다 거의 막 뭐 90%, 100% 어려운 문제는 그렇게 출제되지는 않고 있어요. 항상 매년 이 난이도가 조절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15문제 정도는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고, 정답을 딱 찍을 수 있는 문제 나오고, 5문제는 많게는 5문제 정도는 좀 까다로운 문제가 나온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내가 정말 심도 있게 했다라고 하면 뭐 이 까다로운 문제도, 즉 이 20문제도 다 잘 풀 수 있으시겠죠. 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20문제 중에 이제 적게는 1문제, 많게는 한 3문제 정도는 정말 지금까지 출제되지 않은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되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많이 풀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 제가 뭐 이 시험에 팁을 드리면, 그런 어려운 문제, 내가 좀 정답을 고르기 지금 바로 풀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별표로 다 쳐놔요. 그래서 넘어가시고 뒷부분에 내가 알 수 있는 문제들을 먼저 다 쫙 푸시고요. 그 다음 다시 돌아와서 내가 좀 까다롭게 생각한 문제, 별표한 문제들은 다시 한번 봐서 정답을 고르는 그런 시간을 배율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좀 노하우도 여러분이 좀 갖고 계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려운 문제 가지고 계속 시간을 끄시게 될 경우 시간이 낭비되기 때문에 그럼 뒤에 아시는 문제도 못 푸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실수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9번 문제 한번 볼게요. 네, 아래가 안 나와서 제가 살짝. 네. 자, 표 문제 또 나왔습니다. 우리 앞에서까지는 우리 지금 수월하게 문제 나왔지만, 뭐 이제 6번부터, 네, 6번부터 해가지고 이제 표 문제가 계속 나오죠.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표 문제가 나오면 좀 까다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인지 발달 관점에 따른 주요 이론의 내용이다. 기억하고 리을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제시된 것은. 자, 이 문제는 좀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고, 또 지금까지 출제되지 않았던 새로운 이론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 맞추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9번 보시면 우선 인지발달 이론자 피아제라는 학자가 얘기했죠. 피아제. 네. 자, 피아제는 발달 단계를 감각 운동기 4단계로 이제 구분을 했는데, 첫 번째 이제 감각 운동기, 그다음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그다음 뭐가 있냐 하나 더, 이제 형식적 조작기, 이렇게 4가지 단계로 구분을 했고요. 자, 주요 개념으로는 자 5가지 단계로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제 피아제, 이것도 많이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주요 개념으로 이제 도식과 적용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이제 학습, 즉 인지를 하는 단계가 도식과 적용의 이제 주요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자, 도식이 처음에 이제 시작이 되죠. 그 다음 뭐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동화 되고, 이제 그거를 이제 조절을 하고, 그 다음 조절된 내용을 이제 평형화 시킨다. 그 마지막은 이거를 이제 조직화 시킨다. 그래서 이러한 5가지 단계로 이제 인지가 발달이 된다라고 주요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의 발달의 방향은 안에서, 내부에서 외부로 발달이 된다 라고 이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뭐 동화 조절 5단계가 있지만 보기에서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기억은 뭐냐? 우선 모르잖아요. 근데 발달 단계가 연속적 발달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주요 개념으로는 자, 내면화 있고 비계 설정이 있는데, 그리고 방향은 내부, 반대로 내부에서 이제 외부에서 내부로 발달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연속적 발달과 이제 주요 개념은 이제 내면화와 비계 설정 이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또 뭐가 있냐? 이제 근접 발달 영역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론은 뭐냐? 바로 사회 문화적 이론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학자가 얘기했냐? 바로 비고츠키가 설명한 이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뭐냐? 우선 사회 문화적 이론이거든요. 정보 처리 이론 삭제하고 이 2개 중에 자, 그럼 니은 어디 갔죠? 여기 있죠. 자, 피아제 인지 발달은 4가지 단계. 그래서 여기 형식적 조작기가 들어간다고 했죠. 그 다음 동화 조절 있고, 동화 있고, 조절 있고, 그냥 평형화가 있다고 했죠. 그럼 평형화. 그 다음 주요 개념에는 이제 근접 발달 영역이 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이렇게 풀면 되지만 이거에 대해서 이론에 대해서 내가 세부적으로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정말 풀기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즉, 이 이론에 대해서 각각 이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인지발달 이론은 이제 피아제라는 학자가 얘기했고, 인간의 이러한 지적 능력이나 학습 능력이 이 단계별로 앞서 말씀드린 이런 단계별을 거쳐서 학습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감각 운동기 단계에서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의 4가지 단계로 구분이 되고요. 그다음 이러한 개념을 통해 도식과 적용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 인지가 발달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론이고요. 그 다음 사회문화적 이론은 이제 비고치키 학자가 설명을 한 건데, 말 그대로 이 사회, 우리 인간은 다 이 사회라는 이 환경에 속해 있잖아요. 그 사회 안에서 우리가 인간과의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대화를 하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우리 인지가 발달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이론이다. 즉, 우리가 이 사회 안에서의 상호작용과 대화를 통해, 즉 이 상호작용과 언어를 통해서 인지가 발달이 된다. 그래서 주요 개념으로는 뭐 내면화와 근접 발달 영역, 비계 설정으로 구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2번이 되겠죠.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이제 1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사 움직임 시기의 정보 부호화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자, 먼저 반사 움직임. 자, 유아기에 나타나는, 유아기 중에서도 영아기 시기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죠. 이 반사 움직임. 자, 그럼 이 정보 부호화, 정보라는 건 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인포메이션이고요. 그럼 부호화는 뭐냐? 말 그대로 이 동일한 정보를 다른 형식으로 변환시키는 방법. 즉, 어떠한 정보를 다양한 형식으로 변환을 하거나 처리하는 방식을 이제 부호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반사 움직임 시기의 정보 처리 단계라고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정보 처리 단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였습니다.
자, 이 피질의 발달과 특정 환경적 억제 요인의 감소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 영아기에는 어떠한 감소 현상이 일어나는 건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이제 발달이 급속도로는 이 발달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피질의 발달과 특정 환경 억제, 이 문제를 읽어보시고 조금 이 용어가 좀 부정적이거나 좀 어색하다라고 하면은 우선 조금 여러분이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 정확하게 정답을 모른다라고 하면. 하지만 이 1번 문제를 보시면 피질의 발달과 특정 환경 억제 요인이 아니고 이때는 이제 증가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1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 영아기에는 이 뇌나 이 변형계, 그다음 대뇌 피질 이 세 부분에서는 현저한 이제 발달이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번과 4번 볼게요. 자, 태아기를 거쳐 생후 약 4개월까지 관찰될 수 있는 자, 불수의적 움직임. 자, 이 용어 상당히 중요해요. 불수의적 움직임. 영아기, 즉 태아기는 뭐해? 이 반사라는 움직임은 뭐냐? 수의적이 아니고 불수의적이에요. 즉 내가 신경에 의해서 신경 전달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움직이는 이 수의적 움직임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발생되는 이 불수의적 움직임의 행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유아체육론을 학습하시다 보면 이 태아기, 영아기의 이 반사는 이 불수의적 움직임이 나타난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불수의적이라는 용어는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앞서도 중요한 용어들은 탁탁 집어서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때는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언제까지? 대략 넓게는 12개월까지. 그러니까 즉 태어나서 0개월부터 해서 12개월까지는 이 불수의적 움직임이 나타나지만 점차적으로 12개월, 즉 1년 차가 되면서 그게 불수의적 움직임 특징이 줄어든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그럼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아니죠. 불수의적 움직임이 뭐로? 수의적 움직임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죠. 수의적. 그 다음 3번 보면 뇌중추는 다양한 강도와 지속 시간을 가진 여러 자극에 대해서 불수의적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그렇죠. 네, 맞는 얘기고요. 왜냐하면 이 대부분의 이 반사라는 행동은 이 중추신경계를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거기서 어디? 이 하부 영역이 이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아기의 그 영아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 자극에 대한 불수의적 움직임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4번. 내하수 중추는 운동 피질보다 더 많이 발달하며 태아와 신생아의 움직임을 제어하는데 필수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반사라는 거는 출생 후 나타나는 반사는 뭐냐? 바로 즉 생존을 위한 생존이라는 용어까지 얘기할 수 있거든요. 생존을 위한 기본 움직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기본 움직임. 그래서 이 기본 움직임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제 반사다. 그래서 이 반사는 중추신경계의 하부 영역이 관여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부터 4번까지는 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정보 부호 단계라는 좀 어려운 용어가 나왔지만, 생소한 용어가 나왔지만, 이 반사 움직임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묻는 문제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11번 갈게요. 자, 체육과 교육 과정에서 추구하는 핵심적인 신체 활동 역량이 아닌 것은? 자, 처음 나왔어요. 이렇게 이 정책과 제도에 대해서 묻는 문제는 처음 나왔는데 뭐냐? 자, 먼저 체육과 교육 과정에 대해서 모르면 풀 수 없는 문제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 체육과 교육 과정에서 보면 총 3가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먼저 움직임 수행 역량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건강관리의 역량, 그리고 신체 활동 문화 향유 역량, 이렇게 3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 마지막에 자기주도성 역량은 여기에 그냥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년 출제될 확률은 좀 낮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아마 출제자가 좀 지금까지 출제되지 않은 문제를 내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를 낸 것 같다라고 제가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알고 계시면 그래도 도움은 되겠죠.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체육과 교육 과정에서 추구하는 핵심적인 신체 활동 역량은 뭐냐? 바로 움직임 수행과 건강관리 부분, 그 다음 신체 활동 문화 향유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4번이었다. 자, 12번 가겠습니다. 12번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설명하면서 아래로 좀 내리겠습니다. 자, 보기 문제 나왔죠. 자, 지도자별 교수 방법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교수법, 즉 지도 방법과 원리에 대한 문제였죠. 자, 올해는 특히 지도 방법과 원리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좀 비중을 높게 출제되었거든요. 자, 그래서 교수 방법 이 부분도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지만 매년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예. 매년 출제되지만 제가 또 좋은 희소식은 어렵진 않습니다. 문제의 안에 답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A. 자, 콘을 지그재그로 통과하면서 드리블을 시범을 보이고 따라하게 유도한다. 자, 시범을 먼저 보였죠. 네. 그 다음 실수를 하거나 죄송해요. 자, 시범을 보이고 그 다음 따라하게 한다. 따라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연습시키는 거죠. 그래서 시범을 보이거나 자, 연습하는 등 이런 것은 뭐냐? 바로 직접 지시법. 그러니까 지시적 교수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지시적 교수법. 이 지시적 교수법은 어디냐? 이 직접 교수법 안에 들어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시적 교수법이다. 그래서 A 지도자는 이 지시적 지도법을 이제 사용을 한 거고요. 자, B 한번 볼게요. 자,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볼을 가지고 놀면서 자유롭게 드립을 하게 한다. 앞서 어떤 시범이나 어떤 큐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렇죠? 아이들이 그냥 개별적으로 놀 수 있게 전달을 한 거죠. 그 다음 모든 공간을 쓸 수 있게 허용을 하고요. 신체 어느 부위는 관여하지 않아요. 너희들 마음대로 해. 예, 그거죠.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다. 이건 뭐냐? 바로 탐색적입니다. 탐색적 지시법. 예, 이 탐색적 지시법 혹은 뭐 탐구적 지시법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디에 들어가냐? 간접 지시법에 들어갑니다. 네. 자, 이 교수 방법은 이걸 설명 안 드렸네요. 먼저 자, 교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직접과 간접. 그 다음 또 뭐 추가적으로는 이제 상호작용이 있는데 우선 이 직접 지시법에는 뭐가 있냐? 바로 지시적 지시법이 있고요. 그 다음 뭐 과제 제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간접에는 뭐가 있냐? 바로 탐구적. 네. 그 다음 안내 발견형 지시법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B는 아이들한테 너희 마음대로 해. 자발적으로 막 그건 뭐냐? 바로 탐색적 탐구적 지시법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다음 C 지도자 한번 볼게요. 자, 뭐 축구죠. 인사이드 드리블, 아웃사이드 드리블 등 다양한 유형의 기술을 먼저 선보여요. 하지만 그 이후에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내가 원하는 기술을 선택해서 연습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네. 이건 뭐냐? 바로 과제 중심 접근법이에요. 과제 중심. 즉, 네. 과제 제시법. 네. 앞서 설명해드린 직접 지시법 안에 과제 중심 지시법이다. 즉, 앞에서 먼저 여러 가지 옵션을 주는 거죠. 뭐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뭐 등등 기술을 먼저 시범을 보이고 여기서 학생이 자발적으로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해서 선택을 해서 연습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이건 뭐냐? 안내 발견형 지시법이다. 자, D 한번 볼게요. 자, 활동 전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코너를 건드리지 않고 드리블을 해 나갈 수 있을지 질문을 한 후에 어떠한 그 과제에 대해서
먼저 보이지 않고 먼저 학생들한테 질문을 하는 거죠. 질문. 예, question. 그렇죠? 그 다음 다양한 수준을 가진 아이들의 수행을 관찰을 하는 겁니다. 예. 즉 질문을 하고 나서 그 활동을 하게 해요. 그 다음 아이들마다 이 개인차가 다 있잖아요. 다양한 수준을 가진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이 수행을 잘 관찰을 해서 거기서 어느 정도 이제 또 피드백을 전달해 주는 방법. 즉 이건 무슨 방법이냐? 바로 안내 발견적 교수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겠죠. 예. D 지도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설명해 드리면 이 안내 발견적 교수법은 교사가 사전에 결정한 이 학습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학생들한테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그 질문에 맞춰서 아이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참여를 해서 그거에 맞게 이제 표현을 해서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이 참여 시간을 주고요. 그걸 통해서 점차적으로 아이들이 그 교사가 정한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계속.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안내 발견적 지도 방법이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세하게 이 보기에 대해서 이 문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답이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잘 보시면 정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천천히 잘 읽어보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교수 방법은 매년 출제되고 있다. 상당히 중요하다.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된다. 무조건 이건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에서 이론 수업을 하면서 제가 다시 또 강조를 하겠지만 이 기출 해설을 통해서도 제가 이렇게 계속 또 중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13번 한번 갈게요. 자, 퍼셀이 제시한 동작 교육 과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억하고 디귿에 해당한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또 용어 정의에 대한 문제였죠. 네. 자, 먼저 퍼셀은 동작의 요소를 4가지로 구분을 했거든요. 자, 처음에 뭐냐? 자, 신체 인식. 그 다음 이제 공간 인식, 그 다음 노력, 그 다음 마지막으로 관계.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 이 신체 인식 안에는 뭐가 있냐? 이 전신의 움직임, 그 다음 신체 부분의 움직임, 신체 모양, 에 대한 나와 있죠. 내용이고요. 자, 공간은 뭐냐? 뭐 개인 공간, 일반 공간, 뭐 그다음 방향, 어떠한 범위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다음 노력은 뭐 시간과 공간, 힘, 흐름이 이 노력 안에 이제 해당이 되고, 관계는 뭐 신체 부분이나 파트너, 뭐 그룹 혹은 이제 물체와의 관계, 뭐 기구나 이제 교수 자료 등등과의 이제 관계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13번은 뭐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퍼셀의 이 동작 요소의 4가지에 대한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풀기 좀 어려운 문제였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고, 종종 이 퍼셀의 이 동작 요소에 대한 문제도 종종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숙지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2번. 자, 14번 보겠습니다. 자, 보기는 인간 행동의 역학적 요인이다. 기억하고 디귿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역학에 대한 문제가 유아체육론에 나왔어요. 역학. 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 스포츠 지도사 과목 선정에서 운동역학 부분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것을 학습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좀 풀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예. 난이도가 있고 딱 보면 뭐지? 이게 유아체육론과 관련이 있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유아체육 프로그램에서 관련을 짓자면 연결은 되는 부분이에요. 예.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지금까지 이제 출제되진 않았죠. 한 번도. 예. 근데 올해 또 이렇게 출제가 됐고, 말 그대로 출제자가 좀 지금까지 출제되지 않은 내용이나 이론을 출제하기 위해서 한번 문제를 이제
기출 문제를 출제한 것 같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한번 볼게요. 자, 인간 행동의 역학적 요인은 이제 세 가지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죠. 바로 안정성 요인과 힘을 가하는 요인, 힘을 받는 요인, 가하는 거하고 받는 거, 주고 받는 거의 요인이 있다. 자, 안정성은 말 그대로 중력의 중심과 그다음 중력선, 그다음 우리가 안정성을 요구하면 뭐가 있죠? 바로 지지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지면이 있고요. 네. 그다음 힘을 가하는 요인은 이제 관성과 관성, 그다음 힘을 가해야 하기 때문에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따른 이제 속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속도, 그러면 거기에 맞는 또 작용과 반작용이 필요하다. 힘을 받는 요인에는 자, 표면적이 있고, 그다음 뭐가 있냐? 거리가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답이 1번이 되겠는데, 이 문제는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역학적 요인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요인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틀릴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죠. 예. 자, 그래서 14번은 이제 1번이 되겠다. 자, 15번 보겠습니다. 자, 표는 미국 스포츠 의학회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FITT의 권고 사항이다. 이제 바르게 용어가 연결된 것은 용어에 대한 정의 또 나왔죠. 자, 이렇게 유아 프로그램에 대한 것도 문제도 매년 출제되고 있어요. 매년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숙지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미국 이 ACSM 미국 스포츠 의학회에서는 세 가지 부분을 나눴어요. 자, 유산소 부분과 자, 저항 부분, 그다음 뼈 강화 부분. 그래서 유산소는 말 그대로 우리가 심폐와 관련된 거고요. 그다음 저항은 이제 근육계통, 심폐계통. 네. 그다음 이건 이제 저항은 근육. 보통 이제 저항 운동과 뼈 운동 똑같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 다르게 여러분 다릅니다. 이건 근육계고요. 근육계통. 이거는 이제 골격계통. 예, 이건 심폐계통.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자, 형태 보면 여러 가지 스포츠를 포함하고 즐겁고, 그다음 뭐의 발달이죠? 당연히 성장이죠. 예, 성장 발달이 필요한 내용이죠. 예, 나머지 우선 제거할게요. 운동, 그리고 자, 근육계 저항 운동은 신체 활동은 모되지 않는 활동이나 모되고 적절하게 감독할 수 있는 활동. 자, 이게 뭐냐? 바로 이제 구조화라는 게 말 그대로 자, 뭐냐? 자, 연결되어 있는 거. 즉, 부분적인 요소나 내용이 서로 관련되어서 하나의 전체로 만드는 것을 이제 구조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눠져 있는 걸 하나로 만드는 거. 즉, 유아기에는 발달이 자, 머리에서 아래로, 중추에서 말초로 등등 이렇게 처음엔 이제 분절화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거를 어떻게 이제 구조화시키는 게 통합,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하죠. 통합시키는 게 최종적인 목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저항 운동은 우선 구조화되지 않는 활동, 즉 이 각각의 이제 분절화돼 있어서 따로 이거를 분절화돼서 활동을 시키거나, 혹은 이거를 이제 통합시켜서 구조화시켜서 할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 근육계는. 그래서 니은은 이제 구조화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뼈 강화 운동은 달리기, 줄넘기, 농구, 테니스 등등 활동이 있고, 시간은 하루에 몇 분? 60분입니다. 예. 자, 이러한 그 각 학회나 이런 협회에서 제시한 이런 어린이, 청소년 신체 활동 권고 사항이 매년 출제되는데, 대부분 여기서 프로그램의 공통은 자, 3360을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제가 따로 만든 건데, 자, 최소 3일. 예. 최소 3일. 그래서 그다음 360입니다. 예. 최소 3일, 일주일에 최소 3일. 그다음 몇 분? 최소 60분. 예. 그래서 60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에 좀 대부분 공통점입니다. 최소 3일, 그리고 세 가지 프로그램, 뭐 유산소, 저항 운동, 뼈 강화. 그다음 몇 분? 60분. 3360이 맞네요. 예, 60분. 예.
그런 키 핵심 숫자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되겠죠. 예. 그래서 정답은 15번의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볼게요. 기본 움직임 과제들의 기술 내 발달 순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자, 1번 볼게요. 기본 움직임 패턴에서 신체 부위들의 발달 속도는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렇죠. 서로 다를 수 있죠. 존재하죠.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자, 2번 기본 움직임 기술의 습득 및 성숙은 과제, 개인, 환경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당연히 영향을 받죠. 예. 3번 움직임 기술의 발달 단계 구분은 움직임 패턴의 특수성이나 관찰자의 정교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니죠. 영향을 받죠. 예.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죠. 자, 4번 되겠죠. 자, 갤러휴와 클레랜드는 운동 기술의 발달 순서에 대해서 자, 시작 초보 성숙으로 구분을 하였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운동 기술의 발달에 있어서 자, 우리가 만약에 드리블에 대해서 배운다. 그럼 시작 단계가 있는 거고, 그다음 초보 단계가 있는 거고, 그다음 성숙 단계가 있다. 그렇게 구분을 한 게 바로 운동 기술의 발달 순서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틀린 내용은 3번이다. 자, 움직임의 기술 발달 단계 구분은 움직임의 특수성이나 관찰자의 이제 정교함에 따라 이제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17번 볼게요. 자, 국민 체력 100에서 제시하는 유아기 체력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자, 아까 우리 몇 번이었죠? 위에 15번이었죠. 네,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네, 이 스포츠 의학회에서 제시한 문제 나왔고, 이번에는 이제 국내 어디죠? 국민 체력 100에서 제시하는 유아기의 체력 측정에 관한 설명에 대한 내용이었죠. 자, 보기 볼게요. 자, 체력 측정 기억. 체력 측정은 건강 체력과 운동 체력으로 나뉜다. 자, 맞아요. 자, 체력이라는 것은 체력 측정은 자, 건강 체력과 운동 체력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했고, 자, 이 내용은 여러분 국민 체력 100에서 제시한 내용이에요. 자, 건강 체력에 뭐가 있냐? 바로 이제 근력, 그다음 근지구력, 그다음 심폐지구력, 그다음 유연성,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운동에는 자, 민첩성, 그다음 순발력, 그다음 협응력,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 측정은 건강과 운동 체력으로 나뉘고요. 건강 체력에는 뭐냐? 세부 항목을 10m 왕복 오래 달리기. 예. 이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심폐지구를 측정하는 거고, 상대 악력, 이건 뭐냐? 이제 근력에 대해 측정하는 거고, 윗몸 말아 올리기는 윗몸 일으키기죠. 근지구력. 그다음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는 뭐냐? 바로 유연성. 아까 말한 여기는 이런 항목 등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온 거죠. 그래서 맞는 얘기고요. 그다음 운동 체력의 세부 항목으로는 자, 왕복 달리기, 그다음 제자리 멀리 뛰기, 예, 버튼 누르기. 자, 이건 협응력. 왕복 달리기는 뭐냐? 자, 민첩성. 예, 그다음 제자리 멀리 뛰기는 순발력에 대해서 측정한 항목이었죠. 그래서 또 맞는 얘기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쉬운 문제였죠.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소년 운동 프로그램의 구성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묻는 문제였죠. 자, 프로그램의 기본 원리, 우리 앞에서도 나왔죠. 또 출제되고 있죠.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 매년 출제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기억 볼게요. 가역성의 원리. 자, 운동을 중단하면 운동의 효과가 없어지므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맞는 얘기고요. 가역성의 원리는 말 그대로 내가 계속 운동을 꾸준히 하다가 운동을 쉬었어요. 그러면 이제 운동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이제 가역성의 원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니은. 자, 운동을 부상 없이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운동 강도 및 운동량을 점차적으로 증진시켜야 된다. 이거는 이제 전면성의 원리가 아니고 점진성의 원리예요. 예. 그래서 틀렸고요. 자, 디귿. 신체 특정 부위에 치중하지 않고 전신 운동을 통해 신체를 균형 있게, 즉 신체를 다양하게 발달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점진성의 원리가 아니고 다양성, 특이성의 원리로 얘기할 수 있겠죠. 점진성의 원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운동 강도나 운동량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야 되는 거.
대한 원리가 점진성의 원리고요. 그래서 틀렸고, 과부하의 원리는, 자, 운동 강도는 일정하게 계속 똑같은 강도가 주는 게 아니고 점진적 과부하, 부하가 올라가야 된다. 기본의 활동보다 더 높은 부하가 전달돼야 된다. 그래야지 체력이 증진된다라고 얘기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자, 갤러휴의 운동에 대한 2차원 모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갤러휴의 뭐 운동 단계에 대한 문제가 많이 빈번히 출제되는데, 이번에는 또 새롭게 2차원 모델이 또 출제가 되었죠. 자, 그래서 이 갤러휴의 2차원 모델을 한번 보면 세 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자, 안정성과 이동, 그 다음 이제 조작으로 구분을 했고, 그 다음 반사 단계와 초보, 기본, 전문화. 그래서 이거는 자, 영아기에서부터 이제 유아기, 그 다음 청소년기 등등 이 시기별에 맞춰서 운동이 발달된다라고 해서 이 네 가지 단계로 구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세부 내용으로 이제 안정성과 이동, 조작이 있다. 자, 먼저 초보 기억을 보면 초보 움직임 단계에서 이 안정성은 뭐가 되냐? 바로 이 영유아기의 반사 단계에는 이제 우리가 반사가 일어난다고 했죠. 그럼 초보 움직임 단계는 이때는 점차적으로 이제 머리와 뭐 목을 이제 제어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네. 포복하기는 이제 기어가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뭐 더 그 전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니은은 자, 이동 단계에서의 전문화 움직임 단계는 거의 이제 최종적인 단계거든요. 그때의 이동은 뭐가 있냐? 여기서 보면은 자, 우선은 포복하기는 제외하고, 자, 머리와 목 제어에서 육상 허들 넘기, 축구 골킥하기 이렇게 등등이 있는데, 이때는 뭐냐? 바로 육상 허들 넘기가 해당이 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동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인 단계, 이 이동 단계에서는 전문화, 육상 허들 넘기가 되겠고, 자, 조작에서 반사 움직임 단계에서 조작, 디귿은 뭐가 있냐? 이 단계에서는 자, 손바닥 파악 반사가 있다. 예. 그래서 이때는 뭐 손바닥 파악 반사, 그다음 뭐 발바닥 파악 반사, 뭐 당김 반사 등등이 이제 조작 단계에서 이제 해당이 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 갤러휘 운동에 대한 2차 모델은 다음과 같이 표의 내용과 같이 이렇게 설명을 했다 해서 운동 발달 단계는 크게 네 가지 반사, 이 영아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전문화 움직임 단계, 청소년부터 해서 이제 성인기까지 넘어가는 이 단계로 네 가지를 구분했고, 안에 세부 내용으로는 안정성과 이동, 조작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세부 내용에 맞춰서 나타나는 특징들,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19번의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이 갤러휘의 2차 운동에 대한 모델에 대해서 표를 알지 못하면 풀기 좀 어려운 좀 까다로운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19번까지 봤는데 좀 까다로운 문제가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한 4문제 정도 출제되지 않았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자, 마지막은 이제 보기의 그림을 보고 문제를 고르는 건데, 자, 보기의 동작에서 성숙 단계로 발달하도록 지도하는 방법. 자, 지도 방법이죠. 네, 이것도 매년 출제되고 있어요. 이 해당 부분은 한 문제씩은 꼭 출제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뭐 여러분이 이론 특강을 들으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서 내용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지만 이걸 다 외우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드리는 팁은, 여러분이 직접 내가 드리블을 한다 했을 때, 내가 과연 드리블을 처음 했을 때 이 시작 단계에서 내가 성숙 단계로 넘어갈 때 어떠한 이 행동적인 변화가 나타나는지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하시면서 이 부분을 학습하시잖아요. 그럼 좀 더 쉽게 적용이 되지 않나, 이해가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옳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였죠. 자, 드리블 단계예요. 자, 성숙 단계는 뭐냐? 가장 이제 이거를 이제 잘하는 단계까지 이제 가는 거죠. 자, 1번 볼게요.
자, 두 발을 벌리고 내민 발의 반대편 손을 앞으로 내밀어 드리블하도록 지도한다. 즉, 이 상급 단계에서는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앞발을 하나 내밀고 반대 손을 앞에 내밀어서 적당한 힘을 제공을 하면서 이렇게 드리블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맞고요. 그다음 허리 높이에서 몸통을 약간 앞으로 기울여서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어져 있죠, 그렇죠? 네. 이거는 지금 시작 단계입니다. 시작 단계. 얘가 시작 단계에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네. 그다음 공을 튀길 때 손목 스냅, 그렇죠? 이 시작 단계에서는 손목 스냅을 애들한테 드리블 시키면 손목 쓰지 않고 그냥 때려요. 공을 손바닥으로 탁탁탁 때리는 그런 행동이 나타나요. 네, 그건 말 그대로 시작 단계고 점차적으로 가면서 손목의 스냅을 이용을 하면서 드리블을 하죠. 네, 스냅을 이용해서 공을 꾹꾹 누르면서. 네, 그다음 네 번째, 공을 튀길 때 손바닥으로 공을 때리도록 지도한다. 이거는 성숙 단계가 아니고 이제 시작 단계예요. 네, 그때는 공을 때리도록, 공의 원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네, 아이들은.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초보 단계. 초보 단계에 나타나는 특징이다. 공을 튀길 때 손바닥으로 공을 때리도록 지도하는 단계는 바로 이 시작 단계에서 우리가 단계가 세 가지가 있어요. 시작, 초보, 그 다음 성숙. 예. 그래서 시작 단계에서 초보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가 바로 공을 손바닥으로 때리도록 지도하는 단계가 되겠다. 나머지 세 개는 다 이제 성숙 단계로 넘어가는 행동적 특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유아체육론 기출문제 2024년도 기출 해설 진행하였습니다. 어떻게 쉽게 또 잘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출 해설 특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론 수업에서 다시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